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혈관 센터에 근무하는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성인병, 만성병으로 가장 많은 질환이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다음 번이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아니면 본인이 바로 고지혈증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은 너무나 모르고 이상한 게 많아요. 뭐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또 약도 "이 약 먹으면 뭐 안 좋다. 무슨 병이 걸린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또 공포심을 안겨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 고지혈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소책을 한 방에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 방에 알아보는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과 뭐 예전에 콜레스테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콜레스테롤증 막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어떤 것이 맞나?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성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총사 이거 알렉산드로 듀마의 삼총사 펴지죠. 그래서 HDL이 있고 중성지방, 영어로는 트리그리세라이드 지금부터 이제 TG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는 다 TG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 LD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생길 때 고지혈증의 여러 성분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뭐 고콜레스테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그 지질의 여러 부분에 이상이 한 가지라도 생기면 문제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이 의학적 질병입니다. 근데 일반인한테는 다 요새는 고지혈증이 가장 보편적이라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목이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포션 중에 이분이 좀 좋은 역할이었죠. 아주 멋지게 막 말 타면서 총 막 돌려가면서 쏴대고 멋진 사람이 바로 HDL 좋은 놈, 좋은 지질입니다. 그다음에 나쁜 놈 이 LDL이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거의 이제 모든 문제는 대부분이 LDL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성 지방은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나쁘긴 한데 LDL만큼 나쁘진 않고 이거 단독보다는 다른 거하고 합쳐질 때 더 나쁩니다. 또 이 중성 지방은 또 있어야 돼요.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중성 콜레스테롤 있으면 중성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막 쓰고 남으면 LDL만 나중에 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나쁜 LDL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나쁜 순서로 보면 LDL 그다음에 TG, HDL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LDL부터 할게요. LDL이 제일 중요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LDL이 높다. 고LDL 혈증은 일반적인 평균은 160 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50대 이상 넘어가면 인구의 3분의 1은 질환에 상관없이 고LDL 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60대 넘어가면 인구의 반 가까이는 고지혈증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 더 문제가 돼요. 그건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TG는 어떤가? 고TG 혈증은 200 이라고 합니다. 200 넘어가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거는 LDL하고 달라요, 수치가. 그냥 200 으로 따집니다. 200이 넘으면 무조건 고TG 혈증이 있는 건데 보시면 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역시 고TG 혈증이 있습니다.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보다 고TG 혈증은. 그다음에 HDL. HDL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HDL은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징적으로 HDL이 제일 낮아요, 다른 거보다. 이게 가장 이상 지시혈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많은 건데 문제는 이제 고LDL이 가장 문제로 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보시면 나이가 드실수록 이
HDL이 많아지고 여자한테 많아지고 50% 넘죠. 근데 여자는 HDL이 정상치가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여성 호르몬 효과 때문에 50 이상을 보통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 수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까지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HDL은 보통 포화 지방산이나 우리가 오메가 3 뭐 이런 종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포화 지방산이나 아니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HDL이 올라가는데 어떤 고기 종류의 단백질을 잘 섭취를 우리나라 사람이 적게 해요. 여성분들이 특히 잘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저 HDL 혈증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혈증의 정의는 뭐죠? 근데 병원에 가면 나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난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약 먹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막 '나는 그럼 뭐지?'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데 수치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상 지질혈증을 분류 복잡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쉽게 이 녹색이 쉽게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 LDL 100 이하, TG 150 이하, HDL은 뭐 60 이상이면 무조건 좋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 가지인데 이거 복잡하고 의사들도 이거 다 외우지 못합니다, 일반적 의사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LDL 논 HDL이라고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논 HDL은 TG하고 LDL 합친 겁니다. 근데 이제 LDL로만 따지면 됩니다. LDL의 정상 수치가 이렇게 달라요. 보시면 저위험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 근데 나이가 남자는 45 세만 넘으면, 여자는 55 세만 넘으면,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사람은 위험인자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위험인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젊죠. 40대 중반만 되면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60 이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고혈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혈압이 있다 하면 수치가 고지혈증의 수치가 130 이에요. 130. 자, 고혈압 없어도 돼요. 담배만 핀다. 그러면 목표가 130 이에요. 담배 같은 게 다 위험인자로 치거든요. 자, 그다음에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당뇨가 있으면 100 이에요, 100. 그럼 내가 당뇨 있으면 다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당뇨가 한 10년 정도 알았잖아요. 당뇨 한 10년 정도 알았으면 70 이에요, 70.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동맥경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제 경동맥 체크했더니 동맥경화 있대. 그럼 목표가 70 이에요, 70. 그런데 뭐 가슴이 좀 답답해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CT라든가 뭐 관상동맥 조영술 했더니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뭐 좀 좁아졌더라. 보통 50% 이상 좁아지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55예요. 이 수치가 점점점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다른데 점점 수치가 낮아져서 지금 LDL 55까지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 왔더니 급성 심근경색증이래요. 그런 경우는 뭐 무조건 이건 고지혈증으로 쳐요. 내가 LDL이 아무리 낮더라도 당신은 고지혈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했는데 스타틴이라는 약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스타틴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성심근경색제 하면 무조건 고지혈증으로 간주어 먹고 우리가 흔히 하는 협심증이 55.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100 아니면 70이에요. 자, 그러면 왜 고지혈증이 그래 있어. 뭐 몸 안에 기름기 필요하다며. 그 세포, 조직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꼭 있어야 하잖아.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일부 쓰이고.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는 거야 하는데 우리가 죽상동맥경화증 한참 얘기하잖아요. 자,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는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중성 LDL에다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어요. 그게 안에 LDL을 꽉 있고
밖에 중성지방 막 쌓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장기 조직에 갈 때마다 조금씩 다 쓰는 거예요. 써서 중성지방이 대부분 없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LDL들이 막 남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나쁘다는 게, 중성지방이 많으면 나쁘다는 게, 중성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LDL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동맥경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 쓰레기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밖에 있는 건 내버리면 되는데 혈관에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 보다가 혈관 벽에 좀 손상된 데들 있잖아요. 손상이 어느 게 제일 잘 될까요? 고혈압 같은 것들, 혈압이 높아서 막 혈관에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때리다 보면 거기 약해진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혈관 기능이 약해지면 거기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LDL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남은 조그만 아주 스몰 LDL이 막 있다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혈관벽이 웬만하면 우리 피부 같아서 침투가 안 되는데 거기가 아주 느슨해지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그걸로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면서 그 바로 내막층 밑에, 내막하고 중막 사이에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은 이거 좀 안 좋은 게 들어왔네,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러고 이 백혈구 입자 같은 거예요. 백혈구, 조직 내에 있는 백혈구 입자가 이제 마크로파지라는 건데, 그게 이제 막 들어가서 이걸 먹어치워요. 먹어치우고 죽어. 그러면서 막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괴사같이 막 일어납니다. 괴사같이. 우리가 막 다치고 나면 뭐 어디 조직이 괴사됐네 그렇잖아요. 혈관 벽 내 괴사가 일어나면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또 어 어떻게 좀 보강하려고 옆에서 평활근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걸 이제 덮어 쌓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 벽이, 혈관 내막벽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서 이 내막만 아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너무 혈관이 작아서. 내막하고 중막을 합쳐서 한 1mm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경동맥에 되면 동맥경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콜레스테롤 LDL이 점점점 많이 들어가고 그 괴사가 된 게 많아지고 막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잘 보강하기 위해서 거푸집이 생겨요, 거푸집. 이렇게 거푸집이 막 생기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뿌라크입니다. 우리가 치석을 뿌라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뿌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동맥 기준으로 보면 한 1.5mm 되면 뿌라크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준이 1.5 이상 뿌라크가 생겼다 그러고, 거기서 점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그게 사이즈가 커지면 혈관의 흐름을 막아버리죠. 그럼 증상이 심하게 생겨서 50% 이상 좁아지면 증상이 생기고 동맥경화성 프라크에 의한 질병이 생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푸집은 굉장히 취약해요. 굉장히 이 거푸집 때문에 취약해서 나중에 약 같은 걸로 잘 보강하지 않으면 금방 잘 터져요. 터지면 바로 이걸 또 막느라고 혈전이 막 들어찹니다. 처음에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이 가면서 막아버려서 혈류가 완전히 막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장 혈관으로 보면 급성심근 경색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쁜 거 얘기했고, 그럼 HDL은 좋다며, 그럼 뭐가 좋은 거야? 궁금하죠? HDL은 바로 제일 나쁘다는 LDL 있죠. LDL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에 LDL이 막 돌아다니면 HDL이 딱 가서 "야, 친구야, 너 뭐 방황하고 있구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HDL이 LDL을 딱 붙들어 매요. 붙들어 가고 돌아다니면서 LDL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면 HDL에 HDL, LDL부터 이렇게 커지죠. 어느 정도 커지면 간으로 싹 가요. 간으로 데려가서 간에서 대사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 버려요. 그래서 가장 쉽게 좋은 효과는 HDL이 나쁜 LDL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LDL이 혈관 벽에 들어가면 그 염증 세포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모여들거든요. 그 HDL, LDL을 줄이고 하는 기능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동맥경화가 생기고 뿌라크가 생기면 이게 어떤 순간에 어떤 심혈관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철이 녹쓰는 것 같이 어떤 산소가 작용하면서 산화 손상이 일어나요. 산소 유리기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반응이 나고 산화 손상으로 갑자기 그 뭐 거푸집 같은 게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연 결정적인 순간 한 방 빵 때리는 게 산소 손상이에요. 그래서 산화 손상을 좀 억제해 주는 HD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혈전이 안 생기게 하니까 혈전 예방 효과가 있죠. 그래서 HDL이 높으면 '아 좋구나.' 그럼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네? 또 HDL 높은 거는 아주 좋아서 HDL이 한 60 이상 넘어가면 LDL이 높은 거를 위험 인자에서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어 최근의 연구가 좀 다른 게 나와요. 베리 하이 매우 높은 HDL을 가진 사람, 남자는 85, 여자는 100을 넘어간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안 좋네. 보니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너무 HDL이 높은 사람. 그리고 가족성 이 HDL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국에. 폐렴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네. 노인들은 특히 HDL이 낮은데 높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노인에서 오히려 높으니까 노인들이 제일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치매 위험이 의외로 높아요. 27%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 인생사잖아요. 인생사. 인생사가 그렇듯이 의학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런 HDL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병, 만성병 중에 한 대체로 고혈압 다음으로 높다고 그랬죠, 고지혈증이. 그럼 유병률을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많은 성인의 만성 질환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에서 보면 고혈압이 아닌 전 단계 보통 140에서 120에서 140 사이 정도 볼 때도 40%가 넘게 고지혈증이 있더라. 그 LDL은 160 이상이면 무조건 높다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도 한 60%. 고혈압이 있을 경우 성인은 130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72%. 그러니까 고혈압 가진 환자의 70% 이상이 다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다면 내가 운이 좋으면 고지혈증이 없고 대부분 고지혈증이 있겠다. 근데 지금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고지혈증은 다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비만 환자. 비만 우리가 살이 쪘다는 건 바로 기름기를 우리가 그냥 연상하잖아요. 비만 환자는 고지혈증이 많겠지. 맞습니다. 과체중에도 전 단계 고혈압 같이 한 44%, 비만 환자에서 한 55% 넘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복부 비만한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그런 게 대사증후군이 되고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다 얘기하잖아요. 한 60% 가까이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이렇게 비만한 사람은 '나도 고지혈증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당뇨병은 성격이요. 자, 당뇨 전 단계도 50%고요. 혈당이 보통 126 부터 당뇨라고 하고 당화혈색소 6.5 부터 당뇨라고 하는데 한 100 에서 125 사이도 벌써 반이 고지혈증이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130 이렇게 160 얘기할 때도 70% 당뇨 환자는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고요. 아까 당뇨에서 목표가 뭐라서 LDL이 100 이라고 그랬잖아요. 87.1%가 고지혈증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무조건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는 사실상 LDL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써야 돼요. 그럼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LDL이 처음부터 190 이상이면 무조건 스타틴을 사용합니다, LDL에 상관없이. 그거는 딱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발생이 너무 높게 나오고 스타틴이라는 약제는
그 자체로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뇨병은 목표는 저건데 하여튼 있으면 무조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적은 양으로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은 대충 알았다. 그럼 고지혈증을 이제 그럼 치료해야지. 고지혈증이 이렇게 나쁘고 문제 생기는데 빨리 치료하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모든 기본은 우리 생활요법 개선입니다. 생활요법의 가장 핵심은 식사예요. 자, 이제 고지혈증은 이제 기름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기름기지. 기름기는 포화지방성, 이제 동물성 그 비계 같은 거, 내장 이런 게 제일 나쁘다고 그랬지. 닭 껍질, 뭐 오리고기 껍질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기름기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게 자체 기름기가 올라가는데 최근 연구들 딱 보면 결국엔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왜 치료를 해요? 결국엔 심혈관 질환 발생을 줄이고 그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거잖아요. 결국엔 고지혈증 환자도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연구를 보니까. 탄수화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방질 섭취는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또 초점은 이제 탄수화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뒤에 또 그 내용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 음식도 정말 탄수화물 밥도 안 먹는 분들 요즘 많아요. 밥도 안 먹고 물론 뭐 아무것도 그 탄수화물 있다는 걸 안 먹는 분들도 많죠. 근데 실제 생활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활동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 운동선수들도 뭐 체중 체중에 따른 체급별 운동 경기 있을 때도 뭐 굉장히 조심하는데 마지막에 시합 전에는 마라톤 선수들 탄수화물을 확 먹잖아요. 왜냐하면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고 특히 이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죠. 뇌, 그다음에 심장. 뇌에서 우리 몸의 한 20%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건 이 당분을 글루코스 이걸 바로바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서 사용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이 당을 다 사용하고 없앤 다음에 지방에서 끌어다가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60% 남짓수 탄수화물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당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나쁜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 들어가면 바로 흡수되면서 바로 혈당을 올려 버리니까. 그럼 뭐 과당, 시럽 이런 것들이 제일 나쁜 건데 그건 특히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맞고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지방은 적정 섭취를 해야 돼요. 지방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지방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포화지방산은 나쁘다. 불포화지방산은 좋다. 포화지방산은 아까 얘기한 그 동물성 기름, 내장 막 이런 것들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쉽게 얘기해서 생선. 그중에 등푸른 생선이 더 좋다 그러고 생선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튀긴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고 트랜스 지방이 LDL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탄수화물은 다 먹으면 되겠네 하는데 그렇지 않다. 통곡물 및 작곡류, 콩 이런 것들은 생선류 다 있죠. 이런 거는 통곡물은 안에 단백질이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딱딱하기 때문에 먹어서 바로바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을 먹자마자 혈당 확 올리는 게 안 좋아요. 혈당 확 올리면 그에 따라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고 인슐린에 의한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천천히 흡수될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통곡류, 작곡류는 천천히 흡수돼서 좋죠. 채소를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어라. 당뇨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과일 먹으면 당 올라가는데 못 먹게 하죠. 근데 당으로만 따지면 그 말이 맞는데 과일에 당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네랄, 비타민 너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으니까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선 과일을 적절하게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게 당뇨 환자에서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동 그러니까 음식하고 운동이 기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에.
맨날 우리 유산소 운동 많이 하죠. 유산소 운동. 뭐 보통 일 주일에 3번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칼로리 소비를 최대화하려면 주 5일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 30 분에서 60 분 뭐 여러 가지 운동 우리가 보통 하는 운동이 다 유산소 운동이고 저항성은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좀 무게를 들거나 뭐 이렇게 기구를 막 하는 것들을 저항성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걸 하루 주 2-3일 정도.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뭐 일 주일에 한 4일 뭐 5일 하고 저항성 운동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뭐 유산소 운동하고 나와서 헬스장 가서 막 하고 이게 가능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이거 다 못해요. 유산소 운동하고 와서 저항성 운동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사실 이거 곤란해요. 요거보다는 좀 줄여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유연성 운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이렇게 여러 가지 제일 전형적인 운동이라면 요가. 뭐 아주 요가 선생같이는 좀 어렵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가 그런 스트레칭이 좋죠. 요런 걸 적절하게 섞어서 하면은 가장 적절한 운동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게 그냥 대표적이고 이게 90%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스타틴. 이게 고지혈증 약. 그전에 고지혈증 약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았는데 평정했어요. 현재까지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고 이 약을 사용하고 나니까 다른 약은 이 약에 비하면 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다른 약이 같이 포함시켜 봐야 이 효과 이상을 못 넘어요. 오메가3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오메가3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 효과 좋은 연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스타틴이 나오고 나서 스타틴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오메가3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파이브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타틴을 얘기하는 우리 축구의 아주 대명사 손흥민 같은 존재고 오메가3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필수 지방산이니까 꼭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강인 같은 존재죠. 아주 필수적이죠.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손흥민 같은 그 선수하고 같이 하면 훨씬 효과가 더 빛날 수가 있죠. 이 파이브레이트라는 걸 옛날에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중성지방 낮추는 데는 효과가 최고로 좋아요. 근데 중성지방 얘기한 것처럼 중성지방 자체만으로는 동맥경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같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최고의 선수였고 뭐 지금 필수적일 수 지금도 축구 국가대표 하니까 필수적인데 옛날에 비해서 약간 빛을 발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중요하고 무조건 고지혈증이 있으면 스타틴부터 사용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대로 고지혈증은 그때그때 다르다. 질환에 따라 다른다. 자 그러면 LDL이 190 넘어가면 무조건 스타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 열을 막론하고 특별한 부작용만 무조건 사용해요. 고혈압은 130, 단순 당뇨병 있으면 100, 당뇨가 10년 넘어갔으면 70, 그 외에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으면 70 이하로 해야 돼요. 자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협심증 이런 거 LDL 55 미만, 급성심경수 있으면 LDL 상관없어. 무조건 왕창 LDL에 상관없이 우선 스타틴을 고용량 써서 일단 잠재워야 돼. 동맥경화성 그런 어떤 그 리스크를 위험을.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나면서 LDL은 한 55 정도에 맞추는 거죠, 요 밑에. 목표는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고지혈증은.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죠. 병원에 가서 순환기 전문 선생님이나 내분비 선생님한테 보고 당신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처방합니다가 알아서 해 드려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고지혈증 여러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얘기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알려 드리겠어요. 자 음식을 피해야 하나 어떤 음식을 한번 순서를 보세요. 제가 조금 처음에 설명해서 알 거예요. 자 아주 밀가루 음식, 식빵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드러운 밀가루 음식, 신쌀밥 및 가공식품 있고 삼겹살 대표적인 뭐 비계 내장 있고 치킨, 치맥 뭐 이제 뭐 아주 막 쏠리죠.
오늘 이거 쏠리는 분이 많을지 몰라요. 오늘 뭐 탄핵됐죠? 오늘 또 이거 쏠리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감이 오겠죠? 이 번호 순서대로입니다. 자, 특히 시럽 제일 나쁘다 그랬죠. 밀가루 만든 부드러울수록 부드러우면 정말 맛있죠. 케이크, 떡, 과자, 크래커, 아이스크림, 시럽 아이스크림 같은 거 특히 안 좋겠죠.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노력하고 이런 거 정말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유혹. 꼭 그래도 저녁에 라면은 하나씩 먹고 주무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면에 그 스프 넣으면 거의 소금기 되게 많아요, 나트륨.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피해도 라면 매일 저녁에 먹고 주무시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그것도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곡밥은 좋죠. 근데 흰쌀밥, 쌀로 흰쌀 이런 거 밀가루보다는 쌀이 좋아요. 왜냐하면 쌀은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죠. 여기 단백질도 많고 좋은 성분이 많은데 이걸 흰쌀밥은 그걸 다 깎아내잖아요. 도정하면서 다 깎아내니까 그런 단백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날아가고 탄수화물이 많이 남으니까 밀가루보다는 그래도 쌀밥이 더 좋은데 이왕이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시라. 삼겹살 이런 거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살코기만 먹어라. 순서로 보면 생선이 제일 좋고 그다음 흰고기가 좋아. 흰고기라는 건 뭐예요? 닭고기, 오리고기죠. 근데 거기도 껍질은 그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적색 고기 이런 소, 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생선, 흰색, 그다음에 적색이에요. 비계 쪽은 최대한 안 먹고 여기도 이제 닭 껍질에다 이거 다 튀긴 게 다 말씀드렸죠. 트랜스 지방, LDL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안 먹는 게 좋겠다. 이건 많이 헷갈린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알아요. 예전에 달걀 특히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달걀 무진장 안 먹었잖아요. 달걀에 100g 콜레스테롤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오징어, 새우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콜레스테롤이 그렇다지만 연구를 해 봤더니 일반인 매일 달걀 1개, 2개 정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70 내지 80%는 간에서 생성이 돼요. 음식물로 섭취되는 건 20-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본인의 개인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노화가 또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속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랬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그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유용한 얘기였는데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 이제 새우 같은 거는 저열량 고단백이에요. 그리고 포화지방산도 있지만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징어도 어느 부분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만 안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이 있으니까. 과유불급 얘기했죠. 과하지만 않으면 좋을 수도 있다. 적당히 먹으면 좋아요. 이거 영양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한데 이런 거 안 먹으면 나중에 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 나중에 들면 "소식이 좋다. 나이 들면 소식하고 소식이 최고다." 그래서 무조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알고 보면은 약간 과체중, 비만 말고 약간 과체중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부러 막 먹을 필요 없는데 적당하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몸 안에 영양분도 제대로 가고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니까 특히 단백질은 섭취를 제대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말린 거, 채 이거는 뭐 다 빠지니까 그람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2배 이상 올라가 버려요.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가급적 피하세요. 여기 맨날 여기다가 뭐 또 맥주 마시고 뭐 치맥에다 이런 거 맨날 하니까 주변에 먹는 것도 더 안 좋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마른 안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이 들수록 피하고 특히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건데 음식을 조심하면 내가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있는 걸 최대한 안 먹어. 그럼 난 괜찮지." 실제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자기가 나는 왜 평생 약을 도저히 나는 평생 약 못 먹어.
나는 내가 노력해서 정말 이걸 할 거야 하면서 하는 분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요. 왜냐하면 20% 30%는 안 들어오잖아요, 음식물에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분명히 떨어지죠. 병원에 가서 환자분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LDL 높아서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처방했잖아요. 약 한 두 달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나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해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을 안 먹고 음식 조절 정말 철저하게 해요. 그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약을 몇 달 한 두 달 안 먹었죠. 한 달이나 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져 있어요. "고 봐라. 내가 조심해서 떨어졌다." 근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요새 나오는 스타틴 이런 건 너무 약이 좋아 가지고 콜레스테롤 금방금방 떨어뜨리고 약을 안 먹어도 다시 콜레스테롤이 금방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혈압은 약 안 먹으면 금방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스테롤은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줄 알고 계속 약 안 먹고 있잖아요. 몇 달 지나서 다시 재죠? 다시 쭉 올라가 있어요. 그 약 효과가 대부분이었지 본인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는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약 효과라는 걸 알고 그러면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생활 습관 잘 개선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약 안 먹고도 어느 정도 줄였는데 나이 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몸 안에 LDL이 막 돌아다니면 이 LDL을 우리 몸은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간에서 LDL 수용체가 있어서 거기서 LDL을 이제 느끼면서 계속 캐치해서 없애버려요. 그 LDL을 한 30% 없애는데 나이가 들수록 LDL이 이 수용체가 노화가 되면서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LDL을 대사시킬 수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 안 생기잖아요. 당뇨도 안 생기고. 나이 들면 이 병이 왜 생겨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나이 들면 없어져요. 이걸 제거할 방법들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난 LDL 정말 낮았는데 고지혈증은 생각도 못 했는데 나 60 넘으면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약을 안 먹고 버틸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자. 우리가 눈 나쁘면 안경 쓰는 것 같이 생각하자.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환자들이 고지혈증,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당뇨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 번 뭐 평생 먹어야 한다?" 대부분은 예스. 죽상동맥 경화성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구를 해 보면 무조건 고지혈이 없어도 스타틴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확실히 적게 생긴다는 겁니다. 노. 고지혈증이 2 차성 다른 원인에 생깁니다. 아니요. 너무 살이 많이 찐 사람, 또 술을 많이 과음하는 사람, 갑상선, 특히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 이런 호르몬의 이상이나 약물, 한약 같은 거 한약도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막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은근히. 그런 거 보면 스테로이드란 그런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고지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지혈이 생긴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면 정상이 유지되죠. 계속 이 원인을 없애면 약을 중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생 먹어야 돼요. 약 끊으면 거의 수개월 내지 수년 뒤에 고지혈증은 재발하게 됩니다. 이 얘기 많이 나요. 이게 자꾸 이제 겁을 줘서 못 먹게 하는 거죠. "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네이버 딱 하나 치니까 해로운전 부작용, 간 수치 높은데 안 먹는 게 낫나, 간이 안 좋아지나요? 뭐 막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몇 페이지 나와요. 일시적 현상이에요. 스타틴을 투여하면 이 약도 이제 간에서 대사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기를 많이 빼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간 수치가 좋아져요. 근데 너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이때는 '간에 무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끊어야죠. 그게 언제냐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간 기능 수치의 3배 이상 오르면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그래서 스타틴 투여하고 한 3달 이내에 한 번 체크해요. 그다음에 1년 뒤에 간 기능을 체크해서 이런 3배 이상 오르고 이런 거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엔 간 기능 신경수하고 시간이 지나면 간 기능이 안 좋았던 사람도 더 좋아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 걱정하지 간이 나빠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체크는 한번 할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고지혈증 약 먹으면 온몸에 쑤신다. 이게 실제로 있어요. 발생 빈도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한 5% 이내라고 보이고요.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노인이 더 잘 생겨요. 약제 똑같은 스타틴도 약제 종류하고 용량에 따라 차이가 보이고, 그럼 그 이유가 뭐야? 이거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원더걸스 노래 노바디 노바디 아시죠? 거듭입니까? 노바디 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썰만 있어 썰만.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15만 5천 명 대상으로 해서 한 23건의 그 스타틴 관련 대규모 연구를 막 해서 종합 분석했는데, 실제 근육통이 발생한 비율을 봤더니 이 스타틴을 먹은 그룹하고 스타틴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위약을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위약을 준 경우와 비교해 봤더니 그랬더니 실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겁나니까 이 스타틴을 줬는데 어디 쑤신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스타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끊어 버리고, 환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먹고 나서 뭐 쑤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증이 느끼면 선생님하고 한번 와서 얘기를 해서 판단해서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약 이런 게 생기면 용량을 줄일수록 증상은 적게 생겨요. 그리고 뭐 한 인터벌을 넓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먹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야? 이 스타틴 때문이야?' 그럼 한 2-3주 한번 끊어 보면 통증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투여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이건 확실히 스타틴 때문에 근육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약제에 따라서 훨씬 덜한 약제입니다. 똑같은 스타틴이라도 어떤 스타틴은 근육통이 훨씬 덜 생기고 용량을 팍 줄이잖아요.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오면 제가 딱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스타틴을 바꿔서 최저 용량 쓰면 또 잘 먹는 분들 많아요, 통증 없이. 이런 얘기 많습니다. 코큐텐 먹으면 스타틴 먹고 근육통 안 생긴다? 이게 스타틴이 미토콘드리아가 인체 내 그 발전소, 인체 세포의 발전소예요. 거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미토콘드리아의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CoQ10을 그럼 먹어서 넣어 주면 근육통 좋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쭉 그 코엔자임 먹었던 사람들을 후양적으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없더라. CoQ10이 나쁜 건 아닌데 괜히 근육통 안 생기려고 돈 주고 사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그냥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지혈증에 상당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근육이 그냥 그 횡문 용액증이라고 그럽니다. 근육이 쉽게 해서 괴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육 괴사된 게 나오면서 콩팥으로 배설이 돼야 하는데 콩팥을 망가뜨려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그게 스타틴 단독으로 보다는 아까 얘기하는 파이브레이트하는 계통의 겜피브로질이라는,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런 약제하고 같이 썼을 때 그런 현상이 잘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은 인제 안 씁니다 거의. 그 겜피브로질이라는 약은. 그리고 이제 파이브레이트하고 같이 사용할 때도 더 생긴율이 높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생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생기지 않은 일을 갖고 예전에 좀 있던 일을 갖고 너무나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 그 횡문근 근육이 괴사된다. 이거는 옛날 옛적 얘기다. 아주 잊어버려도 신경조차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운동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다른 심장병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건강한 상태에선 운동할 수 있는 상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스타틴 먹으면 당뇨병 생긴다. 맞습니다. 새로 당뇨병 발생률이 발생해요. 이거는 연구 결과 다 증명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생기냐? 고용량 사람. 고용량은 1 년에 한 4.8% 당뇨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쭉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총 24%, 중등도는 1 년에 한 일정 100 명에 한 1명 남짓, 그리고 쭉 쓰다 보니까 10% 정도 생긴다. 특히 어떤 사람에서 잘 생기냐?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거나 비만한 자, 그리고 처음에 혈당을 쟀을 때 혈당이 기저치가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같이 높았던 사람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는 용량을 좀 줄여서 하거나, 그중에 스타틴 중에서 당뇨 발생이 거의 안 생기더라, 차이가 없더라 하는 약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환자에 맞춰서 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타틴은 사망률 20%, 관상동맥 사망률 27%, 뇌졸중, 이거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엄청난 겁니다. 질환이 아니라 사망률. 그리고 뇌졸중, 관동맥 우리 스텐트 시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한 40%까지 줄여요. 당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타틴을 먹어서 생긴 당뇨가 정말 위험하냐? 그건 또 사실 사람이 몰라요. 약 때문에 생긴 당뇨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이 당뇨가 더 나빠질 거 생각해서 약을 안 먹는다는 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데기 무서워서 작 못 먹냐." 이거 정말 나와서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환자들 엄청 헷갈리게 만들고 이 환자한테 해를 끼치는 얘기입니다. 당뇨병 생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는 환자들을 정말 나쁘게 만들고 약을 못 먹게 만드는 건 정말 나쁜 문제예요.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먹으세요. 예. 그다음에 요게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오메가3가 부정맥을 유발시킨다. 아직까지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생겨요. 나이가 80세 되면 인구의 10%는 사실 심방세동이 생겨요. 거기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 있으신 분은 빨리 생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기는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니까 이제 오메가3들 많이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평균 한 5.3년 정도 오메가3를 복용한 경우 그냥 위약하고 비교했더니 고용량을 먹었을 때, 고용량은 하루 4 그램이거든요. 위험도가 2배 증가하더라. 중간 한 2 그램 이내로 먹었을 때는 위험도가 약간 증가하지만 통계적인 위약분하고 차이는 없어요. 저용량에는 이런 위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는 그 고지혈증 중에 고중성지방 혈증에 사용합니다. 중성지방을 잘 떨어뜨려요. 이때가 보통 하루 2알, 한 알이 1 그램이거든요. 2 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 4 그램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스타틴 사용하더라도 아까 관성동맥증 55 까지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내려지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뭐 130, 100 까지는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는데 이런 고위험군은 더 내려왔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또 재발률이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스타틴을 부작용 때문에 또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게 에제트리미브라는 약인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이 흡수되는 게 한 20-3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간으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전달되는 걸 차단시키죠. 간에서 생성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타틴보다는 훨씬 효과가 약하죠. 근데 스타틴을 못 먹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걸 사용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당뇨 발생도 없어요, 에제피미브는. 그런데 요즘 정말 좋은 약이 나왔어요. 이 PCSK9 억제제로서, PCSK9이라는 게 간에서 이 어떤 이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효소 뭐 그런 종류인데, 간 같은 데나 조직에 LDL 수용체가 있잖아요. 이 PCSK9이 이 LDL 수용체를 갖다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요즘 나온 약제가 이 PCSK9의 억제제가 주사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LDL 수용체를 파괴를 못 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럼 LDL 수용체가 그대로 살아남아 가지고 간으로 이제 LDL들이 막 오는 걸 해서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LDL을 낮춥니다.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LDL 55 뚝뚝뚝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의료 급여 적용이 아주 일부만 돼요. 아주 희귀 질환으로만 쳐서 돼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돼서 뭐 이 가장 대표적인 약 중에 레파타 이게 한 513만 원 1 년에. 그래서 그 시기 진화를 인정받으면 10%만 부담이니까 1 년에 50만 원이니까 이건 부담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고 이 약 같은 건 2주 간격 요새는 뭐 1주 간격짜리도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또 피하 주사를 놔야 되니까 좀 주사 맞는 게 좀 피곤하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엄청 좋고 이제 보험 적용이 이제 점점점 이제 넓혀질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주사제가 일부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편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고대 안암병원이 아니고 고대 구로병원 순환의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